안녕하십니까. MBN 뉴스와이드 김만음입니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향후 진로 또 전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이 됩니다. 사흘째 침묵하고 있는 안철수 전 후보.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유미 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내일이 되겠죠? 김기춘 전 실장이 오늘 재판에서 과거 왕조시대 같으면 망한 정권에서 도승질을 했으면 사약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말로 자신의 처지를 토로했습니다. 6월 28일 MB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 또 6분의 패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주제 보죠. 예. 이유미 남매의 어설픈 연기. 의문점만 더 확산이라는 주제인데 어제 이어서 좀 아까 오프닝에서 나왔다시피 제보 조작 이 파문입니다. 이유미 남매의 엉성한 연기 고스란히 이해 안 가는 의문점들 있습니다. 동생을 동원해서 녹음을 가짜 녹음을 만들었던 거죠. 그 분량이 2분 44초쯤 되는데 녹음을 보자면 엉성했던 내용들이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은 정말 그것을 믿었을까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죠. 검증하겠다는 국민의당이 마치 스스로 내부의 녹취 파일은 과연 왜 검증을 안 했는가 이런 문제 되고요. 제보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누군지는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제보자 신원도 확인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짐작이 되죠. 복수의 사람에게 확인했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한 명이 가짜 녹음을 동생을 동원해서 했던 걸로 나와 있고요. 이유미는 당은 국민에게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왜 제보 조작을 검찰 수사 직전에 공개했나 이런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미 대 국민의당 서로 엇갈린 주장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든 없든 기획을 누가 했든 간에 적어도 안철수 전 후보의 최측근들인데 과연 지도부들은 어느 정도 알았을까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들이요. 잠시 후에 2분 44초가량의 당시의 녹음, 조작된 음성 녹음을 들어보시고 여기에 대한 좀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내용 주시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익수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예, 저번에 제가 잠깐 카톡에서 여쭤봤었던 내용인데요. 뭔데? 같이 파슨스 계실 때 들으셨다는 말 한 가지만 좀 확인 좀 할게요. 그게 본인이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합격을 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부친이 갑자기 어디다 야 원서 하나 내봐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아, 그랬군요. 그러면 당시에 파슨스에 있었던 직원들이 다 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겠네요? 당연히 그걸 모르는 게 이상한 거지. 아, 그렇군요. 예, 보니까 이유미 씨 동생을 교수로 설정하고 지금 교수님 하면서 대화를 했네요. 최명진 전 의원 준비가 됐네요. 네. 이게 좀 어려운데요. 예. 혹시 리셋 증후군이라고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리셋 증후군. 요즘에 젊은 사람들,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실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예. 가상현실하고 실제 현실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구분이 잘 안 되군요. 그래서 마치 가상현실처럼 실제 현실에서도 어떤 사람을 죽였을 때 이 도로 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 보니까 점선으로 그리면 지금 가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아니죠. 이제 가상현실에서 이렇게 보면은 게임을 안 해보셔가지고 사회자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죽었는데 생명이 하나 줄면서 다시 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미 남매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 게임을 아주 만드는 아주 상당히 엘리트들이에요. 하지만 정치는 몰라요. 정치는 이제 안 해본 사람들인데 아마 정치판에 들어와가지고 이 정치판을 정말 이 가혹한 현실을 자신들이 사용하던 자신들이 즐겨 놀던 그런 게임 현실하고 착각을 해가지고 마치 정치판에서도 이렇게 조작하면
마치 사실처럼 될 것처럼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정치판을 마치 가상현실처럼. 차명진 전은 요즘 게임을 직접 많이 하나요? 저한테 게임 안 해봤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저는 뭐 게임 저희 아들이 5학년 때까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아주 많이 했습니다. 예. 현직 국회의원 할 때도 했어요? 그때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 지났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저희 아들한테 제가 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게임을 손에서 놨습니다. 저는 또 혹시 요즘 이제 국회의원 안 하고 있어서 전직 시간이 남아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전직 의원한테 청문회 하시면 안 되죠. 네. 세양호 소장. 네. 저는 뭐 너무나 엉성하고 조잡하긴 하나 그리고 그것을 몰랐던 알았던 간에 저는 이 사건 자체는 국민의당판 제2의 최순실이라고 불리는 이유미의 대선농단 사건이다. 따라서 시작이 아주 유치한 발상에서 시작되었더라도 그 파장은 어마어마하고 국민들의 믿음에 대해서 신이 배신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유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당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이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과 이에 따른 상응하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 사실 저게 그 대선에서 가장 마지막에 이제 핵심 쟁점으로 많이 부각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또 그러면 당연히 어떠한 식으로든지 간에 이 녹음 파일에 대해서 혹은 그 증거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검증을 거칠 거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예상이 되었던 부분인데 왜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당도 제대로 검증을 안 했고 이유미라는 분도 저렇게 어설프게 이걸 만들었을까? 이게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순진한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이유미 씨 같은 경우에 본인이 핸드폰을 놓고 3명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서 남동생까지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남동생까지 범죄에 연루시킨 건데 누나가 그런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또 하나는 이유미 씨 본인의 목소리는 어쨌든 간에 당 사람들이 많이 알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걸 들은 사람들이 이유미 씨 목소리조차도 제대로 못 들었는지, 그러니까 확인을 못 해냈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도 너무 엉성하게 만들어졌는데 국민의당이 또 너무 엉성하게 그 당시에 이걸 가지고 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도 내부 그 윗선까지 연결되어 있는 뭔가가 있지 않냐라는 이제 의심도 한편으로 해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대통령이 되고 싶었으면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훑고 넘어갔을까. 우리가 보통 글을 쓰더라도요. 자기가 쓴 글은 자기가 오탈자를 찾아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국민의당도 너무 다급했기 때문에 이 녹음 파일이 이상하다는 것 자체를 못 알아차렸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그렇게 좀 뭔가 확실하나 증거를 할 때는 교차로 체크하기도 하죠. 그렇죠. 네, 이재경 교수. 네, 이건 뭐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충격인데 이런 정도를 믿고 정말로 그 대선 막바지 4일 동안 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총공세를 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어디 보도를 통해 확인한 부분 보면 28번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논평을 낼 정도로 총공세를 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저는 우선 이건 뭐 아마 이미 국민들도 다 판단을 했을 거니까 새삼 설명이 필요 없고 다만 저는 한 가지 자꾸 언론들이 무슨 뭐 문준용 그 의혹 뭐 제보 무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떼야 됩니다. 이건 명백히 국민의당의 대선 제보 조작 게이트입니다. 이 명명을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앞에다가 이제 피해자 이름을 거듭 되새겨서 그러면서 뭐 일부에서는 마치 무슨 뭐 피해자 보고도 그 부분도 수사해야 되고 그래서 특검을 하자 이런 적반하장식 논리를 내세우는 건 정말 국민의당 모독이고요. 이건 누가 뭐래도 국민의당의 대선 제보 조작 게이트다. 이걸 분명하게 함으로써 이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그 예의를 지키는 저는 뭐 보도하시는 분들이 좀 이걸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분 44초가량 분량의 지금 그 녹음 내용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나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양문석 이사장. 뭐 작품 수준은 초딩급. 근데 작품의 역량은 국대급. 대한민국을 들썩들썩하게 지금 하고 있고 그 당시에도 저 내용이 나왔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럴 때 고마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 방송을 했던 우리들은 다 기억을 합니다. 저 또한 고마해가 아니라 저 이야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론을 펼치는 그러한 성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평론가들도 그 당시에 방송을 하면서 언론에서도 지적을 했고 정치권에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고마해라고 했었을 때 성의 없는 반응이다라는 비판을 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저러한 부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들썩거리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저 이유미 자매 남매의 이 정말 어설픈, 이게 왜 어설프냐면요. 예를 들면 여보세요 하고 하면 전화 녹취거든요. 예. 전화 효과음조차도 없습니다. 전화 효과음조차도 없는 저런 말 그대로 초딩급 그 습작품에 대한민국이 놀아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도 당시에 비평을 했던 입장에서 부끄럽습니다. 예. 박상병 교수. 네.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엉성한 걸 넘어서서 정말 수준 이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는 당시에도 이 내용 자체가 좀 미심쩍었다라고 상당히 평가를 미심쩍었죠. 했죠. 예. 그럼요. 상당히 미심쩍었죠. 뭐냐면은 이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은 당사자가 나와서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였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당사자가 나와서 양심을 놓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빠져요. 음성도 변조해요. 그럼 본인이 그럼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 말 2탄, 3탄이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와요 또. 이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예. 또 당시에는 오히려 민주당에서 하는 대응이 뭐 그만하라는 식으로 하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예. 고발을 하고 난 다음에 당시에 국민의당에서도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어요. 예. 이거 이상하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론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예, 예. 않았는데 아무튼 내용을 들어보니까 속인 이유미, 예, 예. 속은 국민의당 다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시 그 대선 국면에서는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의 단장, 부단장, 수석부단장 이런 분들이 주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쪽에서 아마 관련 내용을 제보를 근거로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했는데 이 가짜, 조작된 그 남매들의 파일을 어떤 점에서 검증이 부실했나라는 질문을 좀 던지고요. 관련된 얘기를 자료로 화면 보겠습니다. 아니, 아까 그 토론회 하는 거 봤더니, 무슨 아드님이 뭐 자기 실력으로 입학했고 본인이 뭐 아무런 뭐를 행사하지 않았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문 후보님이 하시더라고요. 일단 말이 돼야 뭘. 아유, 아, 왜요? 참. 아, 본인 아니야. 실력이 좀 별론가요? 본인이 본인 실력을 알걸? 아, 그래요? 그러면, 고용정보원 5급 때 뭐 이렇게 채용 달 만한 실력은 아니었다? 뭐, 알아서 생각해야지, 그런 건. 어떻게 예, 그거를. 그렇죠. 네, 그것까지는. 아니, 너무 그 문 후보께서 자신있게 본인 실력으로 합격했고, 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근데 뭐, 네, 학교 졸업 직전에 다른 경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건 좀 의아하긴 했죠. 아니, 우리나라가 그렇지, 뭐. 네, 더 이상 뭐, 얘기할 수가 없네. 예, 예. 불편하신데 제가 자꾸 여쭤봐 죄송합니다. 그럼 이만 끊을게요. 예, 잘 지내? 네, 고맙습니다. 저희 국민의당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 입수 과정에 대해서는 기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항상 그 정보원 차원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문준용 씨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증언입니다. 음성 변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언론사에 녹음 파일을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 뭐 충분한 기술을 가지고도 원래 음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원 공개 여부도 제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점까지 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차 법적인 절차 진행되면은 신원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예, 뒤쪽에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 단장 이영주 의원 얘기하고 김인원 부단장 당시에 이제 이야기가 화면으로 나왔는데요. 여러 부분들이 뭐 체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어떤 점에서 검증이 부실했나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노영희 변호사. 네, 원래 이제 이런 것들이 오게 되면은 검증하는 단계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내용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이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제보자가 누구냐, 그 제보자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냐, 혹은 제보자의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혹시 이 내용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런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그 1번과 2번의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것에 대한 검증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 녹음 파일이 공개된 이후에 그 문준용 씨의 그 파슨스 친구라는 분이 인터뷰한 게 있었어요. 당시의 상황과 뭐 그분과 같이 있었다라는 시기에 우리가 그 누가 같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나밖에 없다. 왜냐면 이제 거기서 말했던 그 친구라는 사람은 남자였기 때문에 여학생인 사람은 2명 정도는 있었지만은 남학생 나밖에 없었는데 도대체 누가 저런 식으로 대답을 했을까? 저건 가짜 같다 이런 말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말이 제대로 이렇게 막 파급력 있게 설득력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지는 않았었고 이제 문준용 씨의 그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히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입학 비리와 같이 연결시켜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세 가지 자체도 검증이 제대로 안 됐지만 듣는 우리도 혹은 저러한 그 언론에 보도를 했던 그 기자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한쪽이 약간 편향된 방식으로 저런 그 당시에 저걸 보도하지 않았었나 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네. 서양호 소장. 네. 아주 대단히 조잡한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저 목소리에 대해서 노목보 너의 목소리를 보여줘. 그 확인하지 않았어야 될까요? 예를 들면 제보자가 파슨스 스쿨에 다니는 문준용 씨의 친구 내지는 동창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확인해 보던가 그 사람이 자기 신원을 드러내기 곤란하다면 이것을 제보한 사람 이준서 최고위원은 자기의 친구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유미 씨였는데 예. 이유미 씨라도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 목소리 두 개 등장하지 않습니까? 파슨스 스쿨이라고 하는 이유미 씨의 동생과 이유미 씨 두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데 파슨스 스쿨에 있는 그 사람 제보자가 출소하기 어려우면 그 목소리 다른 사람 한 사람인 이유미 씨든 아니면 이준서 최고위원의 지인이든 간에 그 사람은 불러서 확인해서 봤어야 하는데 그런 거조차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이슈화한 것. 특히 또 국민의당에서 오랜만에 한 건 했다, 크게 한 건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평가가 좋은 아주 큰 이슈였는데 예. 공명선거 추진단장인 이용주 단장이 안 하고 김인원 부단장이 이것을 기자회견을 했단 말입니다. 네. 이건 뭔가 좀 이용주 추진단장이 보기에도 뭔가 좀 석연치 않은 게 있지 않았을까. 두 사람 다 검사 출신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통령에 당선될 확률이 가장 많은 제1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이 얘기를 했다?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그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오늘 이용주 의원이 그 공개한 당시의 카톡 이유미 씨하고 주고받았던 이준서 최고위원하고 당시 주고받았던 내용을 보면은 민주당 쪽에서 수사 의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사람 없는 것 같다 나왔을 때 당황했던 내용들이 좀 들어있기도 합니다. 당시 또 수석 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 당시 내용을 좀 보고 이야기 이어가죠. 또 본인이 문준용 씨와는 2년 정도 같이 미국에 유학하면서 별별 얘기를 다 들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이 증언하는 것은 자기가 들은 거의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고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있기 때문에 기자 여러분들 중에서 한 명을 딱 지정을 해서 자기에게 이메일로 인터뷰 요청을 하면은 자기가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증언 자체는 저희들은 100% 확신할 수 있다. 네, 당시 이메일 인터뷰도 할 수 있다라고 김성호 전 의원이 얘기를 했네요. 네, 양문석 이사장. 일단 내용을 들어보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그 전화 효과음이 가장 적게 잡히는 이 시스템이 지상파 라디오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라디오를 통해서 들으면 저거는 전화음이고 저거는 그 스튜디오 대담음이고를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예 그 노골적으로 전화 효과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다음에 교수 발언치고 완결적 문장이 하나도 없어요. 지가 알아서 뭐 하겠죠, 뭐 지가 더 잘 알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들어보면 저거는 아니다라는 부분들이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면은 전화기 하나를 놓고 녹음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거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 같이 앉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내용으로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같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전화 공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만 해도 그렇고 그다음에 둘 간에 약간의 거리감은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하던데. 아유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다시 한번 나중에 나올 때는 다시 같은 한번 볼게요. 공간에서의 그 이 방송음이나 전화음이나 뭐든지 간에 고저나 이런 부분들인데 두 사람의 목소리 톤도 똑같아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누가 봐도 어설프고 초딩적 그 작품이고 뭔가 조작의 냄새가 풀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갖다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부분과 함께 방금 김성호 전 의원이 이야기했던 이 부분도 재밌습니다. 이메일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전화 인터뷰를 해가지고 한 사람을 지적해서 전화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가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김성호 전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해 들으면서 뭔가 미심쩍게 그 전해 들었거나 그다음에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전화 인터뷰를 기자 한 사람을 찍어서 전화 인터뷰를 허용해 주겠다가 아니라 이메일 인터뷰를 해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저 시기에 뭔가의 의구심들이 있었고 누군가는 숨기려고 했고 그다음에 누군가는 감추려고 했고 누군가는 그 감추는 것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던 이런 흔적들이 너무나 지금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자명진 전 의원. 이렇습니다. 이용주 의원이 사실 공명선거 대책 담당으로서 실무적으로는 최종적인 책임자예요. 근데 이용주 의원이 제가 몇 번 만나봤는데 상당히 영리하던데 이번의 경우에 왜 그 책임자로서 최종적인 검증을 하지 않았을까? 이게 우리의 이제 검증이 부실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랬습니다. 이 검사는 오래 했는데 정치는 짧게 하다 보니까 정치에서 나쁜 것만 배운 거예요. 정치판에서 상당히 이제 이 정치를 상당히 사명감을 갖고 하지 않다 보면 되게 정치판에서 어떤 논리가 횡행하냐면 이기는 것이 옳은 것이다. 선거가 끝나면 다 서로 고소고발했던 거, 맞고소고발했던 거 다 서로 지우고 사실은 자기가 검사할 때 보니까 검찰에도 선거법 수사 등에 관련해서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이용주 의원은 아마 당시에 이기는 게 급하다. 이기기만 하면 이거 까짓 건 이게 대충 두루뭉실하게 다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선거 승리는 온갖 쓰레기를 덮는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정치를 급하게 배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생각을 아마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도 그 정도 생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을까. 응? 이기면 된다. 안철수 후보도 동의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에, 아니, 이 팩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검증을 부실하게 해도 선거가 끝나면 다 위야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동의하지 않았을까. 이분들이 다 정치하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에요. 저는 2번 떨어졌지만 그래도 정치 오래 해봤거든요. 네, 이정현 교수. 떨어진 걸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다음엔 꼭 들어가세요. 경험이 많다는 얘기 좀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 거기까지 갔네요. 근데 저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지금 의문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왜 검증을 제대로 안 했을까? 이건 정당이 그래도 국민의당이 40석 의석을 가지고 있고 또 대선 후보도 가지고 있는 정당이고 그게 백전노장들이 많아요. 검증을 안 했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해요. 검증이 필요 없는 정도의 신뢰를 갖는 누군가의 개런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어떻게 이유미 씨 한 사람이 저런 걸 어마어마한 부분을 갖고 왔는데 제대로 검증을 안 했다? 이용주, 김인원 이 두 사람은요. 부장검사 출신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러면 이 검증을 안 해도 될 정도의 윗선에 개런티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역으로 반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국민의당 상황을 한번 우리가 다시 리뷰를 해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었어요. 추락을 하고 있는데 더 재밌는 것은 정권으로 총공세를 펼친 다음에 하락이 멈췄어요. 그리고 약간의 반등한 기록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뒤져보니까. 일정하게 효과를 본 측면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수준까지는 못 가도. 뭔가 저 부분은 저런 정도를 할 때는요. 이 정도의 부장검사 두 사람 이거 담당자들이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어디선가 이거 그래 밀어붙여도 된다는 누군가의 뭔가 윗선의 개런티가 없이는 불가능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주미 씨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당이 기획하고 지시했다는 것까지 포함해보면 당연히 이건 아마 검증 자체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이유가 거기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문 교수.
네, 앞서 그 이메일 인터뷰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파슨스 동료가 한국에 있는데 왜 얼굴을 드러내지 못할까요? 한국에 있는데 아니 미국에 있으면 이해가 돼요. 요즘에 미국에서도 동영상 다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마 당사자들은 당시 대선 한 나흘 닷새 전이었습니다. 이거를 확인하고 했을 만한 그만한 여력이 없었어요. 여력이 없었다. 그만한 여력이 없었고 또 국민의당이 생방송 그렇게 깔끔하게 선거 전략에 선거운동에 나선 단체 정당이 아니에요. 상당 부분 저도 내용을 좀 짚어봤습니다만은 정말로 엉성합니다. 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 아주 열성당원이 또 이준수 전 최고위원까지도 나서서 이것을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이것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네. 했던 다급한 생각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구체적인 어떤 이 사실 확인 자체를 생략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쉬웠던 대목은 그러나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한 사안이고 또 문재인 당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를 공격하는 문제 아닙니까? 네. 최소한 다른 건 다 몰라도 이용주 다시 단장만큼은 또는 김인은 네. 부단장만큼은 아니 다 뺍시다 그러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만큼은 파슨스 동료를 만났어야죠. 네. 그마저도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지금 이렇게 분석해 봤을 땐 여러 가지가 다 엉성하기 짝이 없고 그냥 그 내용도 좀 부실한 측면이 그렇습니다. 다 하는데 네. 왜 이대로 갔을까라는 얘기인데요. 관련 얘기 좀 더 보겠습니다. 네. 이유미는 당이 시켰다. 국민의당은 단독 범행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될지라는 겁니다. 현재 그 당이 시켰다. 모르는 일. 창업주 없는 국민의당. 창업주라고 한때 안철수 전 대표가 본인이 창업주라는 얘기 했었죠. 현재는 당의 직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현역 의원도 아닌 상태입니다. 3일째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데 아까 오늘 발표된 내용, 마지막 오후에 나온 내용 보면은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다. 하고 있고 바로 조만간 오늘 저녁이나 내일 이유미 씨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면은 입장을 표명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유미는 어느 기자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서 당에서 기획 지시했는데 꼬리 자르려고 한다는 문자를 보낸 바가 있죠. 그런데 당시 공명선거 추진 단장을 했던 이용주 의원은 주말에 이런저런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봤을 때 이유미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본인은 내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황에 대해서 박주선 비대위원장 꼬리 자르기 아니다. 만약에 이게 꼬리 자르기가 있다면 당 해체하고 그럴 것이다. 해체가 될 거다. 개별 탈당은 없을 것이다.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김관영 지금 이거 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전 후보도 면담에 조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태일 교수죠. 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정당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에는 온갖 욕망 덩어리가 몰려드는 곳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는 지금 법원의 영장 발부 시점에 대국민 기자회견을 검토 중이다 아마 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침묵을 했었는데 돼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런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동안에 당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것처럼 발표를 했던 국민의당 당 차원 이제 와서는 단독 범행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뭘까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리하면 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추진단의 단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당시 조작 사실을 알지 못했고 발표 이전에도 발표 이후에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고 양일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는 이유미는 그러한 제보 내용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이준석 최고위원에게 알린 바 없다는 사실을 진술하였고 제보의 조작 과정에 대해서도 혼자 선진이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출처는 알 수는 없으나 여러 언론에서 현재 이유미가 제보의 조작을 당에 지시하였다든지 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임을 밝혀줍니다. 예,
이유미 씨는 뭐 검찰 수사에서는 달리 얘기했다는 것을 이영주 의원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검찰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는 당에서 기획 지시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에서는 지금 단독 범행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배경은 뭔가라는 얘기입니다. 이재경 교수. 아니,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을 해야만 당은 상처를 덜 입죠. 네.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건 정말 당살자고 이게 아무 열렬 당원인지 뭐 어떤 당원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몸통이 있다는 얘기죠. 아니 없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러면 저 당 얘기적으로 100번 양보, 1000번 양보를 해갖고 이유미 개인이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 사람 한 사람 얘기 저걸 조작한 거를 딱 믿고 당이 지도부까지 나서 총 공세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니 그럼 그게 당으로서 존립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스스로가 자기 부인을 하는 거예요 또 저거는. 거기다 이용주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저 의원은 5월 그날 5월 5일날 기자회견 이후에 바로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얘기합니다. 한 사람만 게 아니고 복수의 사람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본인이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가 있죠. 거기다가 저 100% 확신한다고 또 공명 선거 추진단 수석 부단장이 또 얘기를 합니다. 예. 아니 그렇게까지 확신을 가졌던 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개인이 했던 거라고 이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이유미 씨가 혼자서 저 어마어마한 일을 벌여가지고 지금 대선판 전체를 막판에 온통 흔들어 놨는데 그리고 국민의당이 전부 나서서 했는데 어떻게 이걸 개인 그냥 단독 범행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났습니까? 예. 정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아까 뭐 우리 차명인 전 의원께서 정치 잘못 배웠다고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거는 저런 식으로 막으려고 하다가는요 국민의당 존폐의 기로에서 오히려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정직하게 철저한 조사를 후에 응급 처방하듯이 그냥 당과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저런 임기응변식 모면 방법을 택하면 안 됩니다. 예, 박상명 교수.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좀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특정 정당의 입장에 서서 반대하고 비판하고 문제를 넘어서서 평론을 할 때 정말 팩트에 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국민의당에서도 선관위 관련돼 가지고 현역 국회의원 2명이 조사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언론에서 난타를 했습니까? 김수민 의원 사건 그렇죠. 말이죠. 예. 좀 더 냉정하게 봐야 될 것 최종 같습니다. 법적인 판단은 났죠, 무죄로? 예. 그 무죄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뭐 언론도 아니면 말고 넘어가는 식이 아니고 지금 이 문제도 어쨌든 지금 당에서 사태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 이용주 의원이 했던 얘기는 뭐냐? 저것을 무슨 뭐 부풀려서 어떻게 하는 것도 과언인 것이고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도 없는 것이고 다만 지금 당시 단장으로서 지금까지 당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결과 나와가지고 법정에서도 단독 범행을 결론하면 어떡하죠,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 이용주 의원은 지금까지 당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것이 거짓말이었다. 법정에서 다음에 재판에서 보니까 단독이 아니라 당 지도부가 기획했다고 얘기하면은 이용주 의원은 정계 떠나야죠.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용주 의원이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당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에 의하면은 방금 얘기했던 이유미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결국은 단독 범행한 것이다. 실패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얘기를 국민들 앞에 브리핑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이제 법률적인 책임은 다른 차원의 문제고 이후에 적어도 정치적인 책임 관련 부분은 지도부에서는 다른 또 답변이 또 추가가 이제 돼야겠죠. 현재는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차원으로 박상민 교수를 좀 이해를 하군요. 서영호 소장. 네, 저는 뭐 강한 부정은 또 다른 강한 긍정을 암시한다. 조직적 개입이 확인되면 당을 해체하겠다. 이 박주선 현재 비대위원장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든 안 했든 간에 이것을 몰랐다면 당은 무능하기 때문에 민주정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대선농단을 국민을 통해서 기만하고 기망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당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인했다라면 그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 당은 적법한 절차에서 해산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희 변호사. 지금 뭐 여러분 다 말씀하신 거가 다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몸통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국민의당 그 윗선에서 이걸 알았는지 혹은 암묵적으로 묵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이용주 의원이 내놓은 그 카톡 내용에 보면은 케어해 주세요라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도 당을 위해서는 당신을 케어줄 수 없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의지로 아마 저런 카톡 내용을 공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실 게 우병우 전 수석이
그 최순실 씨도 몰랐고 최순실 씨 국정농단도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분노하고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죠. 예. 하지만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법원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직무유기라든지 뭐든지 본인이 무능한 것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거는 범죄 소명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하고 실제 법원이나 이런 쪽에서 판단하는 건 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당시 상황이 너무 급박했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무능력하게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사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열어놓고 그 나중에 정확한 사실관계가 뭔지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한쪽 말만 듣고 혹은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의심하는 부분만 가지고서 계속 그 방향으로 몰고 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우리 이재경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이 솔직하게 말을 하고 솔직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고 또 이 수사기관에서도 제대로 이 검증을 하고 제대로 해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현재로서 좀 솔직해 보이지 않는 느낌을 받나 보죠? 그렇죠. 예. 예, 양문석 이사장. 예, 누가 봐도 이 문제가 개인으로 하기에는 힘듭니다. 아까 예. 자명희 전 의원은 그 이유미 씨에 대해서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미 출마를 해서 당내 경선을 2번이나 출마했던 그 사람이 경선에 이유미 2번 다 씨입니다. 실패했죠. 예, 그런데. 실패를 했지만 경선에 2번이나 출마를 했다라는 부분들은 정치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 사건이 공개가 되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너무나 뚜렷이 예측되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음성 변조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당시에. 예. 이미 음성 변조까지도 고려해 두고 이 어설픈 작품을 내놨단 거예요. 예. 그러면 음성 변조, 그러니까 방송이나 언론이 저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까지도 나는 예측을 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국민의당이 나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죽고 싶다 하더라. 이 이용주 위원이 이제 이 내용을 네. 설명을 하면서 이유미 씨가 이야기했다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미 이 사건 자체가 국민의당을 들키면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예. 죽고 싶다 할 정도의 감각을 갖고 있는 폭로되기 전에 지금 이야기입니다. 예. 이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유미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독박을 쓰고 이 내용을 혼자서 하겠냐라고 했었을 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문제는 단독 범행일 수 없다라는 부분을 하나 설명을 하고요. 두 번째, 예. 이용주 위원에 대해서 이제 박상병 평론가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공정선거 추진단장입니다, 당시에. 예. 그러면 이용주 위원은 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혐의들이나 의심들, 그다음에 조작의 결과들의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유미 일개 당원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기에는 너무 설득력이 떨어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꼬리 자르기라고 비평을 하는 거고 평론을 하는 거 아닐까요? 예. 차명진 전 의원 옆에 앉아서 계속 훌쩍거리는데 오늘 감기 걸렸어요? 네. 예. 그래도 얘기는 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저는 이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 팔 자르기다.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 근데 우리가 조금 아까 화면에서 이용주 의원이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발표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검사가 발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저렇게 안 해요. 예컨대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법적인 관계가 확인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당하잖아요. 예. 그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일종의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책임자로서 그 지위에 맞게. 따라서 지금 이용주 의원도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유미 씨에게 어떤 법적인 책임을 미루는 것하고 별개로 예.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소위 말하면 그분들이 아까 김태일 교수인가? 네, 김태일 혁신위원장이요. 이 정치를 욕망덩어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왜 정치를 해요? 정치는 물론 이렇게 사가 옆으로 껴가지고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치는 기본적으로 대의를 추구하는 데입니다. 그런 예. 대의를 추구하는 정치판에서 저런 일, 정치인들도 감히 생각하지 못할 저런 증거 조작을 한 일들이 있었던 것은 엄청난 그거야말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무슨 사법적인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윗선, 공명선거 책임단장, 그리고 그 윗선 예. 후보까지 응분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발표를 해야지 무슨 검사가 사법적인 발표를 하듯이 하고 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유미 씨를 지금 끊어내는 거는 그야말로 본인들이 현재 정치적 역량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이면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면서 예.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죽는 그야말로 인자의 국민의당 그 로고가 잘라져서 그야말로 국민의당의 의미 자체가 사라지는 그런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범하고 그게 있어요. 이제 세 축 중에서 하나 잘라지는 국민의당 로고를 살린 거였네요. 그렇지요. 처음에 설명 좀 잘해줬으면 바로 초반에 예. 이해됐을 건데. 예, 알겠습니다. 조금 김태일 어려워요? 혁신위원장, 국민의당 혁신위원장이 했던 욕망덩어리가 몰려든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차명진 의원은 굉장히 거부하시네요. 대의를 추구하는 정치였다라고 얘기하시는 컨디션도 안 예. 좋은데 자꾸 시키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도 안 되고 알겠는데요. 이러는데. 예, 아까 차명진 전 의원이 설명하면서 게임과 현실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얘기하면서 리셋 증후군 이런 얘기 했는데요.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연결해가지고 현재 지금 상황에 대한 이들의 행동에 대한 심리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이 가짜 이 녹취 파일로 보면은 아까 양문석 이사장이 내용 자체로 멍석하기 짝이 없는 수준인데 파문은 엄청 큽니다. 네네. 이유미 씨,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심리 상태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 동일시라고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과 본인을 굉장히 동일시해서 안철수 전 대표의 성공이 결국은 본인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예.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러면서 굉장히 안철수 전 대표가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거를 갖다 자신이 해드린다고 생각하면서요. 예. 일종의 동일시 심리에 빠져 있었는데 문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다음에는 예. 그 동일시 심리에서 본인이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런 다음부터는 본인이 갖고 있었던 모든 기대와 어떤 환상이 무너지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계속 전전긍긍하면서 어저께까지 시간을 보냈겠지요. 그러니까 아까 차명진 전 의원은 게임 세계와 현실 세계에 관한 혼돈을 얘기했는데 안철수 당시 후보와 본인을 거의 일치화시켰던 이거를 심리적으로 지적해 주시구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는 선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과정이어서 예. 우리가 사실은 대통령을 고용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국민의 세금을 내서. 예.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대신 어떤 굉장히 굳이 비유하자면은 어떤 스타라든가 아니면 종교 지도자를 대하듯이 동일시하면서 그거를 대하게 되는 분들이 있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 후보도 좋고 B 후보도 좋고 C 후보도 좋고 D 후보도 좋고 다 좋은 대통령 후보들이에요. 그럼 누가 대통령이 되나 좋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그중에 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이유미 씨가 억울하다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데 만약에 당에서 기획 지시해가지고 본인 책임으로 돌릴 경우도 억울할 수 있겠지만은 심리적인 차원에서 이 시점에서 억울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까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지시에는 두 가지 지시가 있어요. 하나 명시적 지시가 있고요. 하나 예. 암묵적 지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미 씨 입장에서는 이거는 암묵적 지시였다고 아마 본인은 생각할 거예요. 모든 예. 분위기가. 그러나 당시 명시적인 증거만 없을 뿐이지 이거는 모두 암묵적 지시였기 때문에 이거를 책임진 거는 억울하다고 하는 거고요. 예. 반대 입장에서는 암묵적으로 지시를 하고 이유미 씨가 느꼈을지언정 명시적 지시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 예. 이거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큰 일인데 남동생까지 끌어들였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남동생을 끌어들이는 건 너무 당연하지요. 절대로 들통이 나면 안 되니까요. 예. 자꾸 모르는 사람을 갖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남동생을 끌어들인 거는 남동생까지 끌어들였다가 아니라요. 남동생 100개 끌어들이는 사람이 없는 거고요. 예. 이런 범죄에서는 남동생이나 가족이나 자신의 비밀을 절대로 폭로하지 않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게 나름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거예요. 예. 우리가 계속해서 봤지만은 파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엉성하기 짝이 없는데, 당시 왜
국민의당 쪽에서는 이것을 계속 믿는 쪽으로서만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은 믿고 싶은 거를 믿게 되는 거니까요. 본인 굉장히 절실한 입장에 있었고요. 진짜 이런 게 한 방 와주기를 갖다 기다렸었던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믿고 싶은 거를 믿는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거를 갖다 믿었다 그래서 본인들이 받게 될 피해가 전부 개인적으로 분산되게 되는 거예요. 예. 이거를 명시적으로 만들어라. 혹은 여기에 대해서 거짓임을 갖다 이유미 씨가 얘기했는데 무시하지 않는 이상은 모두 다 몰랐다고 하면서 책임을 갖다 분산시키면 되는 거였거든요. 예. 마지막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 현재 이 상황을 엄중하게 지금 인식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입장을 표명하겠다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안철수 전 후보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안철수 전 후보의 심정은 괴롭기 짝이 없을 텐데요. 예. 왜냐하게 되면 어느 선택을 하건 본인의 입장에서 좋은 선택이 하나도 없어요. 예. 만약에 나는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불쌍한 이유미 씨한테 모든 거를 갖다 어쨌든 도의적 책임을 지우는 거게 되니까 굉장히 본인은 부도덕하고 치사하고 옹졸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런 다음에 나는 책임지겠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반대쪽에서는 정계를 은퇴해라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아주 나쁜 것과 네. 나쁜 것과 덜 나쁜 것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지 지금 이 입장에서 뭔가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장구를 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최고의 악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오늘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최명기 씨였습니다.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측근 청년의 희대의 조작, 야인 안철수 책임질 방법 망막이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판넬을 보죠. 의혹 조작에 의해서 동생까지 끌어들여 역할극시킨 야무진 누나라는 건데요. 문준용 조작 사건, 아까 이재경 교수는 이 용어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판넬은 일단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해왔던 이유미 씨입니다.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상까지 받아가지고 엄청난 벤처의 대표라고 칭찬받았고 둘이 찍은 사진이 박근혜 전 대통령 블로그에 오랫동안 게시가 돼 있었고요. 어쨌든 안철수 전 후보하고는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사제지간이죠. 이준서 최고위원은 검찰에 의해서 지금 거의 피의자가 돼가지고 집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고 출국 금지까지 돼 있는 상황인데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지금 이제 오늘 오후쯤에 안철수 전 후보가 그런 입장을 얘기했죠.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이유미 씨가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것인데 질문은 이겁니다. 안철수 전 후보 막막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현역 의원도 아니고 당에 지금 보직도 갖고 있지 않은 그야말로 야인에 가까운 상황인데 안철수 전 후보의 입장 표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떤 태도를 취할까? 여기를 예상해달라는 질문입니다. 자료를 봅니다. 그거를 어떻게 따로 검증을 해보겠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신 겁니까? 예, 뭐 제가 이렇게 요청하면은 다 피드백이 왔으니까 물어보겠다. 검증 과정이라는 건 녹취록과 녹취 파일을 비교하는 것 그거밖에 없었나요? 그렇죠. 물어보고 이름만 알고 이유미 씨가 이제 건네준 기록만 확인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당 차원에서 이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작업을 좀 해보겠다 뭐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이게 얘기를 했었네요. 사실 아시겠지만 그 시간이 대선에 다 가까웠고 시간 싸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되게 신뢰를 다 가졌었고 와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있지? 내용 보셔서 아시잖아요. 가족 얘기 다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는 친한 사람 아니면 이렇게 알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는. 전체적인 나중에 제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미 씨가 검찰에 들어가면서 문자를 남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자 내용과 관련해서 당에서 누군가가 개입돼서 긴밀하게 연결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생각이다. 현재는 그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선거 과정에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활용을 했던 책임자들에 대해서 이제 뭔가 책임을 밝혀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이유미 라는 그 당사자와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특별한 관계가 안철수 전 후보와 있다고 하지만 그런 관계 때문이 아니라 후보가 최종적 책임을 지는 선거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예,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번 처음에 불거졌을 때 정치 초년생 또 사회 초년생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했어요. 아까 여기 이준석 전 최고위원 짧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국민의당 당시 인재 영입 1호가 됐단 말이죠. 벤처기업에서 성공하면은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있나 이거는 좀 의문을 던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또 생각해볼 문제 같고요. 안철수 전 후보 지금 입장 표명이 예정돼 있는데 어떤 내용을 담는 입장을 표명할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재경 교수. 예. 저는 정치적으로 보면 안철수 전 후보입니까? 전 의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전 대표? 이 국면이기 때문에 전 후보가 맞겠죠. 전 후보로 보면 정치적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로 모든 비판을 제가 다 받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바로 국민들한테 밝혔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늦었어요. 지금 측근발로 나오는 얘기 들어보면 때를 보고 아주 주시하고 있다. 이게 지금 그런 걸 해야 될 때입니까? 팩트는 나온 게 있습니다. 적어도 어디까지 관련돼 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겠지만 분명한 팩트는 있습니다. 조작이 됐다? 조작된 사실을 국민당이 사용을 해서 총공세를 폈다? 이 두 가지는 명백한 확인 가능했고 확인이 돼 있는 명백한 팩트입니다. 이 팩트만 가지고도 후보자였던 안철수 전 후보는 바로 국민들 앞에서 사실은 석고되지 않은 심정으로 정치적 무한 책임과 자기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그런 대사죄를 해야 되는 게 지금 필요한 입장 표명이고 때를 기다리고 살펴보고 이럴 그 상황이 아닙니다. 조작 자체의 실체에 대한 사법적인 처벌 책임 여부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정치적인 사안 관련해서 정치적인 책임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노영희 변호사. 네, 이제 핵심은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이 상황을 알았겠느냐, 알고도 묵인하고 이런 걸 감행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것까지 다 알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해라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당시에도 이런 보도가 나섰을 때도 이런 것 자체가 이렇게 중요할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마 본인이 그냥 계속해서 정면 승부하면 된다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된다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물론 국민에게 사과는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당을 버리는 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거거든요. 결국 국민의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당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다당제 속에서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내일 아마 이제 10시에 영장 관련된 심사가 있을 건데 그 심사 이후에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너무 한쪽으로만 당을 몰고 나가면 안 된다. 너무 압박을 많이 줘서도 안 된다. 다만 진실은 밝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노영희 변호사는 정당 다당제 차원에서의 건설적인 제안까지 해주셨네요. 서양호 소장. 진실을 밝히는 게 당을 모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고요. 모는 거나 진실을 밝히라는 얘기는 같은 얘기라는 점을 유념했으면 좋겠고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보여줬던 심성이나 그리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의지를 보면 그건 전혀 아닌 것 같고 다만 본인이 지난번 광고비 리베이트 사건 때 검찰의 조사가 끝나기도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자마자 당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이고 도의적 책임을 다했던 적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번에 대선농단 증거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아마 이유미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엄중한 그때보다도 사안이 훨씬 더 무겁다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어떤 정도의 정치적이고 도의적 책임을 질 것인가 저는 당대표 사퇴보다 더 준하는 정도의 책임을 본인이 내리기 위해서 숙고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철수 후보의 장고에 나오는 그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예상되는 내용들은 철저한 수사, 엄정한 수사를 이야기하겠고,
그다음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는데 아까 뭐 이재경 그 평론가 이야기했던 정치적 무한 책임에 우리가 그 상상할 수 있는 건 한 두 가지 정도가 들리지 않을까요? 하나는 탈당이고 하나는 정계 은퇴 선언일 텐데 네. 저 부분까지는 가겠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말로서 사과하는 것 외에 지금 안철수 전 후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부분이 안철수 후보가 지금 바로 나와서 그 수습하고 사과하고 엄정 수사를 촉구하지 못하는 그 딜레마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박상병 교수. 네, 지금 안철수 전 후보는 사실 당시에 대선 후보로서 무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거죠. 최고 책임자는 안철수 후보입니다. 만약에 지금의 당 대표라고 얘기하면 당장 당 대표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표도 아니고 당직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아마 기자회견에서는 사죄는 해야 되겠죠. 석고대전의 심정으로 사죄를 할 겁니다. 더더욱이 새정치를 역설했던 안철수의 국민의당에서 이런 일은 더더욱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당사자 엄정하게 처벌해서 국민들로부터 당을 바꾸고 더 혁신한다는 메시지를 실천하는 모습이 중요하겠죠. 아마 당 지도부와 또 진상조사단에도 철저한 진상조사와 처벌을 아마 촉구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당대표가 아니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죠. 예,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은 이미 다음 대선에 이미 도전을 선언했고 또 정치의 존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발전시키겠다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마 상당 부분 근신하면서 자신의 행보를 더 좁히지 않겠느냐. 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불가피하게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방향을 설정하지 않겠느냐 이 예상을 합니다. 네. 차명진 전 의원. 안철수 전 대표가 카드가 없어요. 선거에서도 3등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상당히 이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위협할 정도였는데 3등으로 떨어진 건 어차피 본인이 어떻게든 선거 캠페인을 잘 못한 거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예컨대 선거 홍보비 문제 관련해 가지고 대표직도 사퇴했고 이제 거의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에게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인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 사퇴, 은퇴하는 거죠. 실제 이 수영장에서 잘한다고 바다에서 안 되는구만. 역시 벤처 잘한다고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국민들한테 고하고 물러나는 방법 하나.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문준용 군 의혹이 현재 국민의당의 이나영 씨가 증거를 조작했다 해서 이유미 씨. 이유미 씨가 예, 미안합니다. 이유미 씨가 증거를 조작했다 해서 아니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탤런트 이름을 갑자기 대서요. 이 안철수 후보와 이유미 씨의 관계를 자꾸 카이스트 이렇게 연관시키는데 이유미 씨 카이스트 학부 나온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카이스트 대학원이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름도 헷갈렸는데 하여튼 안철수 후보는 두 가지 아무도 카이스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두 가지 길이 그리고 있습니다. 이나영이라고 이야기한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러세요 우리한테? 제가 이나영 배우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안철수 대표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 정도 되면은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다 보였기 때문에 이제 정치를 은퇴하는 길 하나 남아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문준용 군의 사실은 증거 조작이 됐다고 해서 의혹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예. 그 의혹 자체가 어떻게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처신이 좀 더 입지의 여지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다들 좀 스피드 있게 진행합시다. 다음 주제 보여주시죠. 세상은 최순실로 떠들썩했는데 정작 청와대는 질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상황을 두고 얘기한 겁니다. 2016년 지난해 10월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당시 두 재단,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7월 26일 날
첫 보도가 있었고요. 9월 20일 한겨레에서 또 이제 최순실이 K재단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무렵에 전후해가지고 처음 20대 국회에 국정감사가 열릴 무렵에 있었는데 이때 재단 관련 증인들을 채택하자는 문제를 둘러싸고 상당히 국정감사가 파행이 된 적이 있었죠.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시민단체가 이 재단 관련해서 고발 조치를 했는데 10월 5일 날 형사 8부에 배정이 됐습니다. 당시에요. 그런데 보니까 최근에 재판 과정에서 검찰 조사에서 나왔던 자료가 이제 밝혀졌는데 10월 12일이죠.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특히 김성우 당시 홍보수석이 정말 비선 실세가 있느냐 이런저런 질문이 있었죠.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박 전 대통령 비참하다라고 답변했는데 김성우 수석은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는 걸로 인식했다라는 얘기인데 이후에 현장에 없었던 유영하 변호사는 부인하는 발언이었다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런 상황을 처참하다고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일주일 뒤쯤 됐던 수석비서관회에서 박 전 대통령은 결국은 이것이 이 두 재단의 모금 경위는 정경련이 주도하는 걸로 전부 밝혀 얘기를 했고 최순실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10월 24일 날 국회 연설을 통해서 시정연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임기 내 개헌 추진을 해가지고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당시 언론들에서는 정말 새로운 국면을 만드는 신의 한 수였다라고 보도가 됐고 청와대 쪽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박 전 대통령 역시 한 수를 하는구나 했는데 바로 몇 시간이 안 됐죠. 누가 계산해 보니까 8시간 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녁에 최순실 태블릿 PC가 연설문이라든가 청와대 문건이 전달됐던 것이 보도가 되면서 급격하게 이제 상황이 또 한 번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1차로 10월 25일 날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이러이런 상황으로 진전이 됐는데 심지어는 내부에서 비선 실세에 관한 논의까지 됐는데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은 정경련이 주도해서 했던 걸로 이렇게 국민들 앞에 얘기를 하고 그랬죠. 당시 수석 비서관 회의는 사실상 국민 담화 형식으로 발표가 됐던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랬을 때 그렇다면은 청와대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초기에 어떤 상태로 이 재단 관련 사태를 인식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예, 자료 봅니다. 그 당시에 이 최순실 씨가 인선에 개입됐다라고 하는 의혹이 계속 보도됐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그러면 아까 수석들끼리 모여서 논의하실 때는 이 재단 관련 인사 인선에 최서원 씨, 최순실 씨 이분이 관여됐다는 거를 알고서 이렇게 의논을 하신 건가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또 제가 증언을 했지만 당시에 비선 실세가 있다는 걸 좀 인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건의까지 그때 그래서 건의도 드렸었고. 예. 네, 이번엔 박상병 교수 먼저 하시죠. 아마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청와대는 큰 줄기는 이 일은 공익을 위한 것이다. 공익을. 청와대 일관된 주장이었죠. 그렇죠. 공익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주도한 것도 아니죠. 청와대가 무슨 공익을 주답니까? 민간단체, 전경련에서 주도했고 그 취지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좀 있어요. 최순실 씨, 그거는 최순실 씨 개인 비리예요.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결국 이거 거짓말된 거죠. 이렇게 차면은 안일하게 청와대도 대처를 했다고 봅니다. 네, 얘기하신 대로 뭐 국가의 문화융성 정책 차원에서의 공익적인 차원에서 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재경 교수. 네, 기본적으로요. 이 시기에 지난해 10월이죠. 10월 12일 날 청와대의 기본적 판단은 덮을 수 있다. 덮는 방법은 이제 두 가지 근거죠. 하나는 최순실 얘기가 계속 그 언론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그 우병우 아마 수석이 4인 수석이 참여하는 대통령 대책회의에 10월 12일 날 아마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려져 있죠. 최순실 씨는 개인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없다. 그리고 정경련 기업이 자발적으로 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밀고 나가면 되고 그다음에 조금 문제가 확대될 것 같으면 국면을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다. 그거를 국면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마 그 후에 개헌 카드 부분이 나중에 나오게 되죠. 조금 더 확대해서 아마 초기 대책회의에서 나온 얘기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런데 저는 정말 청와대가 구중궁궐에 앉아서 사고하고 있었다. 저 수석들도 안심한 사람들이고. 왜냐하면 말입니다. 이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취재가 언론에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특히 안종범의 개입이라고 하는 안종범 전 수석의 개입은 이미 작년 7월 하순입니다. TV조선 보도를 통해 갖고 이미 안종범 수석이 미르재단 만드는데 개입하고 있다는 게 이틀 정도인가 연속 보도가 된 것을 기억합니다. 이미 그걸 토대로 해서 다른 언론들이 이어서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던 거죠. 작년 10월 12일 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확인되고 확산이 되는 걸 뒤늦게 알고서 국면 전환을 고심한 끝에 꺼내놓은 카드가 바로 개헌카드. 그것조차도 결국은 개헌카드 내놓는 날 저녁에 JTBC의 WPC 보도를 통해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던 그런 상황. 지금 여기 9월 21일 날 이미 한겨레 신문에서 최순실이 K재단에 개입됐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다. 그런데 또 경험적으로 한번 덮었던 적이 있죠. 정인의 문건을 덮어서 성공한 적도 있었으니까 그런 관점이었다는데 결국은 결정타는 WPC가 증거물로 등장하면서 이제 일이 더 악화되기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거지기 시작했던 거죠. 양문석 이사장. 덮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미 그 시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말할 수 없어. 모든 걸 알고 있지만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안종범,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좀 조작해서 수습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대한 파도가 눈앞에 보이고 있는 시점이었었고 그다음에 김성호 홍보수석 등은 내용을 몰라요. 김재현 정무수석 그다음에 김성호 홍보수석 같은 경우 내용을 몰라. 진실이 뭐냐고 우왕좌왕하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청와대의 대응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즉 팩트에 근거한 그 대응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팩트는 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대응 방안이 없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개헌 논의를 신의 한 수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악마의 꼼수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제 이런 신의 한 수와 악마의 꼼수가 교차할 수밖에 없었던 게 기본적으로 팩트를 공유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계속해서 조작으로 그다음에 거짓말로 넘어가려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 청와대 안에서 분열적 상황만 계속 진행됐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죠. 노영희 변호사. 그 당시 청와대에서는 이제 이런 종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제 해결 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었던 것이에요, 처음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그냥 따르는 시스템인 것이지 실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몰랐겠지만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서 박 전 대통령 얘기를 하면 그대로 흘러가는 방향이었지 본인들이 창의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그때 가장 문제 해결 능력이 좋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우병우 전 수석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이건 법적인 문제다. 최순실 씨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직권남용과 같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범죄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의 연결고리만 끊어내고 박 전 대통령이 이 사람 모른다라고 하면 된다. 아마 이런 식으로 이 전략을 짰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 씨는 민간인, 우리는 그렇다면은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을 믿고 그냥 끝까지 원래 우리가 했던 벼랑끝 전술을 이어가시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조언을 했겠죠. 그래서 그대로 이어나가다 결과적으로 이제 망한 꼴이 됐지만 어쨌든 당시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된 문건을 너무 쉽게 해결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판을 하는 게 아닌가. 그 중요한 기반으로 콘크리트 지지층을 믿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주 탄핵 정부에서 안 좋을 때는 지지가 4~5%가량 떨어지기도 했었죠. 서양호 소장. 저는 선수들끼리 왜 이래 그런 입장이 아니나 싶어요. 정권 말기에는 원래 관행적으로 했어. 퇴임 이후에 전임 대통령이 좀 활동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 이래재단, 청계재단도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정 그래도 문제가 생길 경우에 최순실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면 되니까 별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저기 청계재단도 이래재단하고 비슷한가요? 조금 다르죠. 좀 다른 건가요? 저는 보수 정권이 하는 거는 다 안 좋게 보여서 그랬는데 저의 천엽한 시각이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정권마다 이런 걸 다 만드는 거 관행 아니었냐 생각해서 나중에 문제되면 최순실로부터 꼭지를 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그 이후에 이제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공모관계라든가 이런 의혹들이 드러나자 개헌이라든가 이런 문제로도 덮을 수 없는 그런 것을 파국으로 치닫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구여당 소속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했었던 차명진 전 의원, 청계재단 어떻습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거는 좀 빼버리고. 10월 24일 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10월 24일 날 밤에 JTBC 보도가 난 이후에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들이 대책회의를 했답니다. 대책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야말로 최순실이 미르 K재단 등에 관여한 것을 그대로 국민들께 이시 짓고 할 거냐 말 거냐, 이거 갖고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론이 안 나다가 정호성 씨 아시죠? 정호성 씨가 회의하는데 들어왔대요. 들어와서 자기가 사실 최순실 씨한테 청와대 문건을 다 남겨줬다. 그게 사실이다. 네. 그래가지고 10월 25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은 그 사실을 시인하는 그런 이 기조로 내용이 잡혔다고 합니다. 네. 그게 뭐냐? 그 당시까지도 사실은 청와대의 대부분의 수석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 있었다는 것. 네. 그래서 몰랐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김 수석을 비롯해서 대통령한테 여쭤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때서야 시인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범, 우병우 등은 이것을 상당히 막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최순실 씨한테 약간의 문건만 넘겨줬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 개헌으로 이걸 막으려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요. 그 당시 청와대가 잘 몰랐다. 그다음에 그 최순실만 콕 찍어서 그 최순실에게 뒤집어 씌우면 꼬리 자르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동의할 수가 없는 게요. 이미 국정감사 과정에 있어서 이정현 당시에 새누리당 그 당대표가 단신 농성을 할 때 그가 9월 중하순입니다. 그다음에 9월 20일 날 한겨레 신문이 처음으로 최순실을 전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영태가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기를 아주 좋아했어. 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뭐 군주 국가냐라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최순실이 그 국정에 관여하고 농단했던 구체적인 증거들이 이미 드러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최순실을 다 끊어낸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관이 톡 끊어지는 거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순실을 솎아내기로 문제를 하겠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분석 자체가 상당히 그 나이브하고 그 유화적 그 분석이라는 거죠. 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렇게 탄핵과 그다음에 법정 구속까지 가는 그러한 사태를 빚은 거죠. 그때의 청와대의 생각은 어떻겠을까? 오늘의 사회자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질문에 맞는 답은 취지에 맞는 답이겠습니다. 지금 11월 24일 얘기를 했는데요. 11월 24일 관련 질문 하나 더 던집니다. 당시 개헌 카드를 국회 연설을 통해 던져가지고 언론들로부터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았고 김성우 수석도 정말 신의 한 수구나라고 탐복을 했는데 바로 날 저녁에 태블릿 PC 보도가 됐습니다. 이걸 보고 청와대 참모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준비해 주시고요. 자료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준비됐나요? 허걱이라고 썼네요, 허걱. 네, 저는 그냥 허걱 아마 그리고 놀랐을 것 같아요. 저 관련된 거는 아마 최측근 아니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밖에 몰랐을 것 같고, 나머지 참모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믿었는데 이게 웬 말이냐,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재경 교수가 쓴 멘붕도 비슷한 뜻인가요? 같은 얘기고, 이제 김성우 홍보수석은 그 당시 저녁에 술 한잔 마시고 있다가 이 뉴스를 듣고 수많은 곳에서 그 전화가 와서 뉴스를 듣고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신의 한 수가 정말 아까 우리 양문석 그 이사장이 표현한 것처럼 악의 뭐 한 수로 뒤바뀌는 순간인데, 아마 이럴 수가 하는 아마 다들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저게. 조금 전에 양문석 이사장 발언했으니까 넘어가려고 했는데 준비해 주셨네. 하세요. 준비된 평론가 양문석입니다. 저는 뭐 깔끔하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6시간 정도 지나니까 악마의 꼼수가 딱 그 확인이 되고
지금부터 우리는 지역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때부터 이미 앞을 예감을 했네요, 다. 네. 네, 차명진 전 의원. 제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당황하고 위축된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저녁 시간까지 포함한 그림입니까? 네. 그 당시에 제가 그 청와대 분위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의 수석들에 대한 권위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날 저녁부터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야말로 일구의 대통령이 아니라 한 명의 여인으로, 이렇게 힘없는 여인으로 그 지위가 떨어져 버려요. 그것이 상당히 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죠. 청와대 내부로부터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로 들은 얘기군요. 네. 예, 서양호 소장. 네. 천만 촛불 쓰나미 앞에 개헌 조각배는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도저히 그 개헌으로 현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뒤엎을 수 없다. 다만 야당하고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 개헌에 대한 그 선호도가 있는 사람들이 주춤했는데 결국은 한겨울을 천만 촛불 시민들의 힘에 눌려서 국회도 탄핵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아마 저건 뭐 개헌이 아니라 개헌의 해례비가 왔어도 막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박상병 교수. 네, 아마 태블릿 PC 보도를 보고 정말 충격이고 아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누구 말대로 큰일 났네 아마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그게 끝이 아니죠.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한 번 경험이 있죠. 이런 내용이 있어. 그래, 그러면은 그 태블릿 PC 자체를 공격하자. 이렇게 아마 모의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태블릿 PC가 누구 건이 모르느니 뭐 등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 태블릿 PC를 정면 공격하는 메시지가 약하면 메신저를 때리는 그 전략으로 이번에도 나설 것이다. 그날 그 얘기를 분명히 참모들은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완전한 절망은 아니었고 전략을 바꿔서 또 갔다는 얘기네요. 네, 다음 주제 넘어가죠. 왕 실장 김기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끝까지 모르세라는 주장입니다. 전직 왕 실장이 청와대 전 비서실장이죠. 김기춘 실장 사약까지 언급하게 된 사연은 오늘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걸 통감한다. 이게 왕조 시대 같으면은 정권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사약을 받아야 된다. 사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 그동안에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잘 보좌했다라면은 좀 더 나았을 것인데 정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나는 본 적이 없다. 나이 든 게 자랑은 아니지만은 3, 4일 전의 일도 기억이 안 난다라는 한편으로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으로 얘기하고 한편으로는 절대 본 적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약까지 받겠다라는 것도 지금 이제 상당히 주목받을 만한 발언인데요. 이렇게 왕조 시대였으면 사약까지 받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블랙리스트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료 봅니다. 예, 준비를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그 드물게 보는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가정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냥 그 뭐랄까 그런 자리에 연연할 그런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또 여기 청와대 들어오실 때도 이제 제가 요청을 하니까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 전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김기춘 전 실장, 왕 실장 사약까지 받겠다면서 여전히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이유. 노영희 변호사가 준비됐네요. 사실 그 블랙리스트 작성만 가지고 무슨 죄가 되느냐. 실제로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결과인데 그 리스트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계속 괴롭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단 말이죠, 이분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블랙리스트 작성만으로는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된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 어차피 사약이라고 하는 건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늙고 병든 나를 좀 풀어달라 이런 코스프레를 하면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무죄를 계속해서 끝까지 부인하면서 주장하는 거죠. 이 상황은. 네. 이재경 교수. 네, 이거 강력하게 아마 블랙리스트 얘기만 나오면 거의 경기를 일으키고 아니라고 하거든요. 몰랐고 못 봤다. 근데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요. 블랙리스트가 얼마나 큰
본인이 알죠. 예. 그 반헌법적인 죄악인가를.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걸 알고 인정하고 자기가 개입을 했다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부인합니다. 사약하고 대비가 되는 개념이네요. 네, 저는. 박상병 교수. 네. 아마 김기춘 전 실장은 이런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 끝까지 저는 박정희, 박근혜 정부의 충신으로 남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범죄자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가슴에 있는 그 심정을 사약은 받겠으나 블랙리스트는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왕조 시대 같으면 본인의 이제 대통령의 비서실장, 왕의 비서실장 같았던 도승지의 역할이었기 때문에 정권이 무너졌으면은 사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다. 한편으로는 책임보다는 권력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약을 받는다는 그런 변명 같기도 좀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저 심정마저도 네. 그 습관성 조작이거든요, 저분은. 70년대, 80년대 공안 검사하면서 수많은 그 간첩단 사건 조작의 그 영화 주인공까지 됐잖아요. 자백이라는 영화의 김기춘 주연 아닙니까? 저런 간첩단 사건 조작을 했고 촌복집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본질을 조작하면서 자기가 했던 이야기보다는 누가 도청했냐라고 본질을 흐려버렸던 사람이 또 저분이고요. 그다음에 청문회 정원에 있어서도 그 기억을 또 조작을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법정에서 신경을 조작을 또 한단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사약 운운하며 뭔가 충신인 듯하면서 국민들의 눈을 속이면서 본인의 직접적인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고 언급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는. 그래서 평생을 공직생활 내내 조작으로 점철했던 한 사람의 마지막 조작 사건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거죠. 네, 장영호 소장. 네, 저는 뭐 도의적 책임만 지고 법적 책임은 절대 질 수 없다라고 화려한 미사 여구를 남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이완용도 나라를 팔아먹을 때 나라를 팔아먹겠다고 팔아먹었겠습니까? 그 봉건 그 조선에 의해서 핍박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근대화된 일본의 문물을 들여오고 제도를 들여오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지만 역사는 가혹하게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으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뭐 김기춘 실장 정권을 살리기 위해서 정권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탄압했다라고 정당할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창작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인간의 저술과 예술에 대한 그 탄압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그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예, 얘기하세요. 계속해서 정권을 살리기 위해서 또는 충신으로 남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윤회 사건의 그 단초가 뭐냐면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교체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을 들은 김기춘이 정윤회와 관련된 수사를 지시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려고 이제까지 김기춘은 거짓말하고 조작했지 자신이 모시고 있는 주군이나 국가나 권력이나 정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거짓말하고 조작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스스로가 충신양하는 모습들 저 자체가 가면이고 조작인 거지요. 이미지 조작의 전형인 거지요. 흥분하지 마시고 좋은 이미지 끝까지 유지하셔야죠. 네. 저는 이 블랙리스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보수에서는 대부분이 우리 보수에서는 과거 30, 40, 50, 60 이런 데에 관행이 있었지 않느냐. 하물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런 관행이 있지 않았느냐. 따라서 이것을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헌재에서 재판관들이 어떤 판결의 그 기준을 내놓냐면 일정하게 그 법에 대한 해석이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바뀐다.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 블랙리스트가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통했다고 통하지 않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김기춘 이 실장은 이게 승리의 저주죠. 과거에 이러한 블랙리스트로 상당히 효과적인 통치 행위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이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기에는 국민들의 민주적인 의식이 상당히 향상된 거죠. 그것을 이분이 몰랐던 거죠. 네, 시대의 변화를 조금 몰았던 부분이 있다. 대신 블랙리스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차명진 전 의원 다른 논란의 입장.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는 없습니까?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예, 세상이 바뀌었다.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 보죠.
양어깨 무거운 짐 문 대통령 첫 한미 정상회담 전략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 떠났죠. 양어깨 무거운 짐 얹고 방미길에 오른 문 대통령. 국내 인사청문회 추경 문제 또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는 회담에 있어서는 사드 문제, 북핵 문제 한미 FTA는 어깨가 무거운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가는데 질문 그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서로 이제 만나는데 정상회담에서 서로는 서로에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할까 이런 질문을 간단하게 듣고자 합니다. 자료 좀 더 보겠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차 이제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트럼프를 상대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할까 간단히 듣고자 합니다. 이재경 교수. 네, 그 미국에서 그 블레어 하우스를 3박을 내준 상당히 그 예우하는 그런 그 방문이 될 거고요. 그 문 대통령은 아마 그 국내에서 잘 하시잖아요, 소통. 이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을 아마 가장 집중적으로 잘 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거고 네. 그 소통을 통해 신뢰를 증진하는 것이 바로 1단계 정상회담에서 국익 실현의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거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강원 양면 전략으로 그러니까 간을 좀 보려고 할 것 같고요. 예. 그러고 나서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부분들의 전략을 아마 내놓을 거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신뢰 자본을 만드는 겁니다. 신뢰 자본을 만드는 것이다. 예. 중요한 자본이죠. 간 본다는 얘기는 노영 변호사가 썼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영 일선에서 활동을 종횡무진하는 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몸에 체화되어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분의 특히 잘하는 거는 슬쩍 간 보는 걸 잘하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대응 태도를 보고서 밀어붙이는 전략을 씁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당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잘 들어준 다음에 일단 들어보고 밀어붙이기 작전. 서로 밀어붙이기 작전을 할 것 같아요. 네, 박상명 교수.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전략이고 원칙일 것 같습니다. 저는 피플 파워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국내적인 절차, 대한민국 주권자의 입장을 대신하는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간본다고 말씀하셨죠.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우리 돈이 없어요. 어떡하죠? 한국 돈 많던데 어떡하죠? 라는 방식으로 하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도 예상을 합니다. 자명진 전 의원 그림만 보고 끝낼까요, 그냥? 네. 네. 한미동맹은 영원합니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다 한미동맹에 입각해서 잘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한미동맹은 영원하다 이걸 강조를 했네요. 입각에 처리할 거다. 네, MBN 뉴스 아이돌 여기서 마칩니다. 이어서 김조영 그가 진행하는 정통종합 뉴스 MBN 뉴스 8이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